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잇입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 특히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 입장인데요. 당정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해법이 여당 총선 전략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의 자격 유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박용진, 조수진, 양자경 선으로 정해진 강북을 공천. 박용진 후보가 이번엔 최대 55% 페널티를 뚫어야 하는데요.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자, 민주당 공천의 마지막 화약고가 된 두 사안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3월 18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를 모두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과는 배치돼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재점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의 거취를 두고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지역에서 박용진 의원이 또 경선을 치르는 것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들이 속속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개원이들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의사협회장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70대가 붙잡혔습니다. 집에서는 전처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살해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7%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이어서 현대판 황제의 등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도피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임명에 문제가 없고 공수처에 소환 없는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자진 귀국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사퇴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정당한 인사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문제 없다고 일축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을 고려한 적임자라며 만약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각 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서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요구에 대해선 조사 준비가 안 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대사 관련 논란에 정면 돌파 기조로 나선 데는 막상 수사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 깔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 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의혹엔 그렇게 책임 관계를 따지는 게 장관의 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전폭적인 비호에 이어 MBC를 지목한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 밝힌 데 이어 황 수석 자진 사퇴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과 황상무 두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단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용산의 이런 대응책이 총선을 앞둔 여당과 유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즉각 재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호주 대사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밝혔고 공수처도 준비가 되면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한다는 걸 알고도 막지 않았으니 사실상 출국을 허락했다는 건데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출국 금지나 수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는 출국 금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0여 분쯤 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입장 표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급하다면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면서 공수처는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 대사의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언론과 국회에 밝혔던 만큼 수사기관의 신뢰를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입장을 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반박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확전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조사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수사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 관련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김진욱 전 처장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이 대사는 일단 다음 달 말 예정된 재외공관장 회의 때 귀국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건 정쟁화에 따른 외풍에 수장 장기 공백까지 겹친 공수처가 난관을 뚫고 수사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 결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당정 갈등이라기보다는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민심을 최전선에서 느끼는 조직인 만큼 민심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해석과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말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따로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당의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서 당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으니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이용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사과를 받아들인다면 정리가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동조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의 거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지역에서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또 경선을 치르는 것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사죄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 적절한지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갑 경선에서 양 후보에게 패한 친문 좌장 전해철 의원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논란 끝에 그냥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고위에서 이미 결론 내려진 사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제 국민이 판단할 거라며 양 후보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 갈등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은 또 다른 뇌관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철회로 생긴 빈자리를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과 정치신인 조수진 변호사의 맞대결로 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현역 하위평가 대상자인 박 의원은 30% 감산을, 조 변호사는 여성 가점 25%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원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용진 의원 경선 맞상대로 노무현 재단 관계자인 조수진 변호사를 내세운 건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에 대한 당내 반발을 달래려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비명계에 공천 불이익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교수총회 뒤 브리핑에서 교수 380명 가운데 75%인 283명이 사표 제출에 동의했다며 사표를 모아 25일에 일괄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 역시 같은 계획으로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진료를 정상 유지하며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본격화에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에는 속도를 더 내서 이르면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점을 오는 25일로 정하자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집단 사직의 이유를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라고 제시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이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한 2,000명 증원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방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개혁 의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을 향해 병원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학교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부는 이번 주에 최종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별 정원 확정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는 국민의 감사를 표하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확충 등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0%는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지방 거점 국립의대 정원은 200명 선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면 의료계를 넘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연관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네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이 진료 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임 수장이 선출되면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교수들의 움직임도 나타나자 개원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이나 토요일에 병원 문을 닫는 등 진료 축소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냐는 게 자연스럽게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주 40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일단 아직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당장 동네 병원 진료 축소나 휴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개원이들의 경우 진료 시간을 줄일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져 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수가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야간과 휴일 진료는 개원의사 선택사항으로 복지부에서 야간 휴일 수가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이런 걸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2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후보 5명 가운데 4명은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보 3명은 연일 정부를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경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집단 휴진을 포함한 개원가의 단체 행동을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개원이 파업 참가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파급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면 의정 갈등이 지금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명화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늘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담긴 문서를 송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개별사직에 나선 것일 뿐 의협 간부 누구도 그 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값. 그러나 사과 대신 다른 국산 과일 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딸기에 이어서 참외, 다른 채소들마저 작황이 좋지 않은데요. 정부는 농산물값 안정때까지 할인 지원은 물론 저렴한 수입 과일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내 참외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 날씨와 재배 면적 감소에 지난달 출하량이 평년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10월부터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아서 작년 대비 상당히 일기가 안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참외의 이제 숫기라든지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번 달에도 전국 참외 출하량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2% 적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5%, 평년보다 21%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4%나 줄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18%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애호박과 오이 등 채소 출하량도 일제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안정자금 1,500억 원도 필요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수입과일 등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로 현재 24개 종류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 등 5종을 바로 추가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24년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며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추적 도중 피의자 집에서 전 부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70대 A씨입니다. 경비원에게는 왜 흉기 휘둘렀습니까? 할 말 없으신가요? A씨는 아침 7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아파트 주민으로 특정했고 곧바로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살해하신 겁니까? 전처와 다툼이 있었나요? 숨진 여성은 A씨의 전부인으로 A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듯해. 그래서 무서운 거 체육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본 것 같아서 제가. 아파트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달아난 지 6시간 만에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텔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비원을 크게 다치게 한 데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전부인이 숨진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처를 살해했는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진술과 감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 등 55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교내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신고된 이 불로 학교 청소 노동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일부 교실을 포함해 학교 본관 건물 1개 동의 절반과 차량 13대가 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일단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면서 30년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승리 직후 더 강한 러시아를 강조하고 나서서 서방과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역대 최고 투표율에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1999년 보리스 엘친 대통령 퇴진에 따른 권한 대행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30년 1인 집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я хочу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благодарить граждан России. 뿐만 아니라 이후 6선에도 도전해 승리한다면 2036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압승한 푸틴 대통령은 보다 강해질 러시아를 강조했습니다. У нас огромная повестка развития. Люди почувствовали это сердцем, пришл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Родины, России. 더 강해진 통제력을 바탕으로 외부에는 더 호전적이고 내부에서는 더 강압적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북한과 결속 강화를 통한 신냉전의 축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마냥 더 강한 러시아만을 외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압박, 국내 불만 여론의 고조 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여러 발 쏘며 한 달여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서해 등에서의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아침 7시 44분부터 8시 22분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최소 3발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고 최고 고도는 5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 대상인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우리 측의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로 봤을 때는 평양 인근에서 발사했으니까 예. 계룡대, 계룡대. 그다음에 이제 군산 정도. 군산이 이제 주한미군 공군기 중 가장 전략적인 데거든요.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서울에서 만나 북한을 규탄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계속하기로 했고 블링컨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도 전화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3국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축구대표팀이 오는 21일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소집됐습니다. 이딴 논란과 사건 속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고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황선홍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소집된 인원은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울산의 주민규와 광주 정호연 등 17명, 주말 사이 경기를 치른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 6명은 입국 일정 때문에 첫날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7일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패한 뒤 귀국길에 오른 지 40여일 만에 소집입니다.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고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임시로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하극상 논란이 불거져 큰 내홍을 겪었고 최근에는 아시안컵 당시 협회 직원이 선수와 카드놀이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 감독은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다시 대표팀에 불러들이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례적으로 훈련을 초반 15분만 공개하고 선수 인터뷰도 없애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망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지만 해외파 선수들까지 모두 모이는 완전체 훈련은 경기 하루 전인 20일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소집된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경기 결과는 물론 원팀으로 거듭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를 축구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문제도 논란이었는데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언론인 회칼 테러, 이 발언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만큼 중도층, 수도층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한 거겠죠?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2월 말까지는 좋은 흐름을 타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흐름이 꺾였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또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의 체감 지수가 그렇다는 걸 느끼는 거겠죠. 방증이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종의 프레이밍이죠. 사실은 도주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도주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호도하고 공격을 해도 이게 선거 기간이니까 국민들은 그걸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회고적 투표, 즉 말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한다는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되잖아요. 저는 이 이 회고적 투표가 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냐면은 이게 분노와 불만을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정당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선거구가 일종의 단일화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권으로서 매우 뼈아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도 느끼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논쟁의 시간이 아니다. 사실은 저도 이 사안을 놓고 보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논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의 부임에 대한 당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조금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는 약간 의심이 드는 점도 보여요. 그렇지만 이걸 갖고 싸우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논쟁의 시간이 아니라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의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연일 이틀 이제 물러섬이 없이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종섭 문제와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는 여권으로서는 이게 지금 상황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황상무 수석 발언 관련해서요.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친윤 이용 의원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함한다고 하나요? 정말 놀랐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분은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실에 맡기겠다. 뭐 반성하고 잘하겠다. 이것은 국정에 너무나도 심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그러면은 자진 사퇴 형식이든 뭐든 대통령실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밀어붙이세요 저한테? 궁금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충분히 좀 했고, 예. 근데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 여기서 정리되겠지만은 그것에 이슈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 자 오늘 뭐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죽하면 정말 찐윤 의원이다 이렇게 알려진 이용 후보, 거기다가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공통점을 보면 다 수도권에 출마한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기류를 어긋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하고 이용 의원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건 뭐냐? 이용 의원이 현장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민심을 읽고 있다. 그렇죠. 현장의 느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세를 탔다가 이게 꺾이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꺾이는 이유가 지금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실의 뭐 어떤 많은 국정과 관련된 행위들, 이런 거예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힘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공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속한 민주당보다도 지금 한 발 빠르거나 더 나아간 그런 대응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꺾이는 거는 정권 심판론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왜 있냐?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한을, 책임을 위임해 준 걸 행사하는 거고, 그 행사를 그 다음에 또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판단을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기 중반에 총선이라는 선거에서 대통령이 잘했는지, 그리고 집권 세력이 그 대통령의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반영해서 그거를 견인하거나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용 의원이나 뭐 이런 반응들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통령실이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고, 총선을 이겨야 나머지 3년간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에서는 좀 민심을 읽고 난 이후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특히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 앞서 이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은 사퇴시키지 않을 것 같은 게, 오늘 문화일보가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뭐 해임을 권고하거나 이제 뭐 그만둬라 이렇게 사퇴 종용이 아니라 예. 본인의 그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만두겠다 하는 건데 절대 대통령실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든 판단하겠다는 저는 뜻으로 읽혀요. 그래서 그래서 여지는 남겨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제가 언제나 우리가 여론이라는 거는 가장 그 말하자면 그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입니다. 아니 여론을 우리가 경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듯이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은 아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지금 선거 운동이 21일이면 후보 등록입니다. 이번 주 금토가 후보 등록, 수목금이 후보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4, 5일이면 사전 투표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절차적인 상황이 어떻고 합리적인 상황이 어떻고를 계속 논쟁하다 보면은 야당의 프레이밍에 딱 걸립니다. 정권 심판론. 네. 더더군다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오만하다 그러면서 계속 특검법 밀어붙이거나 황수석에 대해서 기속적인 공격을 가할 경우에 여권으로선 해명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선거운동이 내 장점을 홍보하기도 바쁜 시간에 우리의 약점을 방어하기 바쁘다 보면은 네.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권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추구 전략을 짜자. 이게 논쟁의 시간이 지금 아니라 네. 빨리 우리는 이걸 해결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당에서 계속 민심이 어쨌든 대통령실로 오는 창구가 여당 아닙니까? 여당의 이런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원칙론을 고수할 수 있을까?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여당 대통령실이 좀 전향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도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자 황수석의 자진 사퇴 가능성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본인이 결단할 문제다 이 워딩까지 들으면 뭐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황수석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 폭력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정도의 오만과 고압적인 자세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공직자를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른 거는 뭐 다 용서를 해도 마지막으로 용서 못할 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사 독재 그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자꾸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이 좀 여지를 이렇게 열어줬을 때 저는 황수석이 스스로 빨리 부담을 이 여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확 불이 붙은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당과 대통령실 입장이 이 부분은 더 커 보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대통령실 오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뭐 당정 갈등 2라운드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각자의 입장을 보면은 조건절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바로 받겠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가 부르면이라는 겁니다. 조건절 하나가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소환도 안 했는데 재외공관장이 들어와가지고 막상 특명 정권대사가 들어와서 상대방의 우리 상대국에 대한 일을 봐야지 왜 국내에 들어와서 시간을 허비하느냐라고 저는 대통령실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당연한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논쟁의 시간이 아니니까 공수처 빨리 불러라. 일단 출국 전에도 공수처가 조사 한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추가 조사하러 부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종섭 대사는 바로 즉각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은 같아요. 다만 공수처가 지금 부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키는 공수처가 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좀 공수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출국 금지된 거는 본인밖에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공수처가 언론에 흘렸다는 그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아니 수사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갑자기 부를 수 있느냐? 뭐 대통령실이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입장을 내는데 그건 아니죠. 공수처는 이걸 조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빨리 불러서 거꾸로 조사를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전혀 문제 소지는 없어요. 갈등의 소지는 없어요. 조건절하는 거죠. 공수처가 빨리 조사해라. 그래서 저는 이종섭 대사는 지금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게 마냥 대기하는 거냐 아니면 조사받아 들어온 거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키는 쥐고 있지만 언제까지 공수처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또 이 대사가 나름 또 결단할 문제가 아니냐. 특명 정권 대사지만 외교부랑 협의를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시간을 끌면은 이건 여권의 계속적인 공격 소재가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정 갈등이라기보다는 공수처가 좀 키를 쥐고 있는 이런 문제다. 네. 이종섭 후주 대사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번 선거를 좀 힘들게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네. 호주 대사를 임명한 건 대통령 인사권자가 한 거니까 왜 그럼 이 시기에 이렇게 선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하자면 불리한 이슈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이미 이건 불거진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막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걸리면 갈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지만 저는 그래도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어쨌든 이제 그 신호 정지되기를 하면서 조금 이 문제를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어쨌든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해서는 한 몸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지면은 사실은 대통령실도 난감한 거 마찬가지죠. 그런 이해 공동체, 정치적 이해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풀어야 총선이 좀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지금 대사로 임명된 결과론적인 거에 대한 답, 결과론적인 거에 대한 논리를 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권이 제시하는 즉시 귀국이라는 거에 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뭐냐? 임명 과정에서 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왜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었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납득하지 못하는 임명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또 납득을 못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드리거나 납득이 못할 정도의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지 우리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뜻이 없으니 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넘어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사정하고 사과하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럼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논리가 굉장히 훌륭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당신들이 뭘 한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알량한 지적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요. 공정과 상식의 측면에서 임명 과정에서 다른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피의자라는 어떤 상황에서 한다면 이건 특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공정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국민이 오해하는 거니까 국민에게 성의껏 다가가는 낮은 자세, 태도 이것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4주 만에 30%대로 하락한 긍정평가가 이런 그 결과치를 볼 수 있는데 리얼미터 분석을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인사 문제 거기다가 요즘에 사실 시장 가서 과일이나 채소 집었다 놓는 주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물가 인상 여파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상수죠. 사실은 예.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를 보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들 평가,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양당 대표에 대한 지지도 호감도 다 이게 말하자면 총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말하자면 분석의 기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당내 경선은 관심 있는 지지자들의 말하자면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선거는요, 총선은 지켜보는 관전자들을 누가 많이 동원하냐의 게임 아닙니까? 지켜보는 관전자들을 동원할 때는 매력을 주거나 무슨 그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분노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지지할 동인과 요인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면은 지금 이런 지표들은 분명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우리가 여론조사는 추세를 본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뭐 4-5가지 지표 중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야당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여당이라는 것은 많은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 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집권 여당이니까 약속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정책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빨리 혼합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 선수가 한 손만을 쓰면 상대가 방어하기 쉬운데 양손을 섞어 쓰면은 방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방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에는 정말 말하자면 민주당을 공격하는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지만 한쪽은 포지티브한 민생, 우리에게 이런 걸 지지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또 예술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전개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은 20여일 상황에서는 이 혼재된 전략을 쓰기도 바쁜데 방어하느라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빨리 터는 게 좋겠다.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 수행 평가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총선 심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간 평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국정 수행 평가가 경제가 어려운데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은 내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왜 내가 살기가 힘들지? 이유가 뭐지? 그걸 야당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 정책은 전부 다 여당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총선에서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메시지를 던졌으니 그걸 보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노력을 많이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좀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민들한테. 근데 뭘로 보였냐? 잘한 걸로 보인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독선적이네, 굉장히 일방적이네, 이게 공정한 거 맞나? 이런 쪽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차별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저희가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마지막까지는 공천 갈등이 좀 남아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이 공천을 유지하지 않았는데요. 지도부가 이번에는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르다고 판단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해명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나 임금에 대한 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작거리에서 말하자면은 풍속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풍자도 하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식으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공천을 받은 이 정당의 후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저작거리의 장사미사가 아니에요.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때는 그럼 평론과 시민단체 했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을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공간이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저는 그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에 가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다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근데 거기에 매국노, 그다음에 유사 불량품, 근데 심지어는 공항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한다고까지 한 사람을 공천을 했어요. 이거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 누구에게 공천을 줄 때는 그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게 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엄격한 잣대를 다 여기에 적용하다가 왜 양 후보에게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감싸고 앉겠습니까? 저는 그 상대가 전해철 의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문의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꺾은 양문석 의원은 공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위원장하고도 결이 다르고 이해찬 위원장하고도 결이 다른 이 지금
삼박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민주당이 지금 22일 후보 등록 전까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안 되고 있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제 심각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화마을을 찾았는데요. 가긴 갔는데 네. 권양숙 여사를 만나거나 네. 아니면 그 노무현 재단하고 특별히 따로 접촉을 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다른 방송국에서 평론을 하시는 한 분이 그 부분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권양숙 여사가 만나 주겠다고 했으면 저렇게 갔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방송에 가서는 그 얘기를 했죠. 권양숙 여사가 만나준다고 했으면은 저렇게 갔을 리가 없으니까 기자분들이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녁 때까지 취재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네.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권양숙 여사가 저 말을 뭐 이렇게 직접 입장을 표명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사과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저렇게 보여주기, 그다음에 저걸 포토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한 게 저는 뭐 우연찮게 또 뭐 기자가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 저희가 뭐 이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선거를 하다 보면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뭐 흘리거나 뭘 이렇게 좀 이렇게 암시를 줘가지고 오게 하고 해가지고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간 것이다.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공직에 나가겠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판은 자유지만 예. 비판에 사감을 잔뜩 담으면요. 그거는 더 이상 비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욕설이 되고 명예훼손이 되고 막말이 되고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을 사감을 담아서 하는 분들이 공직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국민들은 큰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두 분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막말로 쌍욕을 해가면서까지 비난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환생경제 한번 쳐보세요. 양문석 후보한테 결단 촉구하셨던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 그렇지 뭐 달라진 게 없잖아.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위원장님은 이제 그만하자. 그걸 왜 내한테 물어? 하셨는데. 아이고 그만. 김부겸 위원장, 오늘은 좀 곤란해하지만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분위기고요. 이해찬 위원장은 뭐 공천 유지해도 괜찮다는 이런 입장,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오라고 했을 것이다. 이 정도 막말은 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유시민 그 전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금 조수진 의원 알릴레오 같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그분이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경선 중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그 지금 현 이사장인 정세균 저 이사장도 전 총리도 이것만큼 용납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전 이사장이었던 유시민 그 작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지금 살아있는 대표한테는 잘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부입니까? 굴종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유시민 그 작가야말로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다고 평가받았던 분이고 또 실제로 재임 기간에는 호위무사라고 평가받았던 분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정말 입장이 달라지는지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강북에 출마한 그 조수진 후보와 그렇게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인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얘기는 많은 분들 친문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양문석 의원의 이 발언이 지금까지 나온 게 있지만 또 앞으로 또 어떤 게 소환될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도 앞으로 뭐가 나면 더 이상 우리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오롯이 이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겠죠. 이제는 뭐 국민 평가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경선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도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비명계들 반발은 있고 후폭풍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 또 하나 정봉주 전 의원이 빠진 강북을 이제 또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이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아닙니다. 조수진 변호사 양자 경선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조수진 변호사가 일단 누군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조수진 변호사 나오지만요. 저는 이정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는데 민변에서 이정희 의원이 근무를 하다 의원이 되면서 같이 민변에 있던 그 변호사로서 따라와서 보좌관을 했었고요. 그 후에 민변 사무총장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시민 의원과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분은 강북을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강북을에 정봉주 의원이 그 공천 취소가 되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하고 이렇게 붙일 상대를 찾고 있는데 공관위가 이제 조수진 변호사를 찾은 거죠. 근데 이 양문석 후보 발언 논란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저는 그렇게 저는 많이 동의하진 않아요. 이제 저분이 노무현 재단이니까 양문석 그 후보가 노무현 후보 쪽에 좀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 이걸로 좀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조수진 변호사 자체가 지금 친노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친명의 색깔이 훨씬 강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저기가 오면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조수진 변호사가 강북을에 지지 기반이 없으니 이 그 경선의 대상자, 참여자를 전국으로 열어서 전국 권리당원으로 열어서 투표를 하자. 그래서 70대 30으로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전국적 이벤트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역구 안에 국한되고 그러니까 전국적 이벤트로서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 서대문 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의 청년들이 다 이제 올 수 있는 전략 지역구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의 전국적 이벤트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지역구의 경선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하기가 좋죠. 정말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걸 넘어서서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확인 사살의 규정을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냈구나. 이게 위인설규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 이런 거는 민주정당에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은 일반 국민 50% 그리고 지역 권리당원 50% 이렇게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서대문 갑 그때 그 경선부터 자 권리당원 100%인데 이것도 지역이 30%고 전국이 70%예요. 강북을 경선을 하는데 전국 70% 권리당원. 거기다가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 자, 박용진 의원은 또 30% 페널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조수진 후보는 신인과 여성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러면 25%가 가산이 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64, 박용진 의원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저렇게 하니까 64.2를 얻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조수진 후보는 그냥
한 30%, 35%만 득표하면 되는 거예요. 35.9%만 득표하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렇게 하는 거는 100m 달리는데 한 사람에게는 모래주머니를 양발에 묶어놓고 상대 후보를 50m 앞에서 뛰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저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성북을의 후보를 뽑는데 왜 전국 당원이 왜 동원됩니까? 저는 지난 서대문갑에서도요. 전국 70에 전국 권리당원 70에 네. 그다음에 서대문에서 할 때 그때도 전국 권리당원 70에 지역 당원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등 후보가 1등 됐잖아요. 그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적용해도 저는 신인이 무조건 이긴다고 민주당 지도부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자기는 바보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노무현의 바보 서사를 동원함으로써 본인은 불리하고 다 알고 하겠지만 저는 장애를 전사하겠다. 그리고 아마 보십시오. 이 결과가 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든지 박용진 의원이 표를 또 공개할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득표했는데 졌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을 굳이 그러면은 말하자면 그냥 전략적으로 해서 그냥 그 단수 후보로 추천해도 아예 그냥 그렇게 그게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뻔했다. 절차와 예. 이게 과정이라고 이걸 국민 앞에 내놓습니까? 이런 설득력 없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박용진으로 시작한 공천파동이 박용진으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중도 소구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안 자체도 저는 매우 민주당의 확장성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될 겁니다. 네, 결과는 아마 내일 저녁에 네. 발표될 예정인데요. 박용진 의원 1%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심경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뭐 99% 패배 가능성이 있지만 1%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막말, 공천 갈등 이런 일이 쏟아져 나온 22대 총선 공천 과정인데 판도라의 상자인 강북을 경선이 희망 하나가 지금 남아있다.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상한 물로 점철되어 있지만 제가 이 악물고 버티는 이유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오늘 고향을 찾았더라고요. 네. 호남에 가서 강북을 후보를 호남에서 뽑아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기막힌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호남의 아들을 뽑아달라고 호소도 했는데 어쨌든 내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만 네. 앞서 보셨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셨지만 네. 상당히 희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강북을 뭐 한 지역구를 네. 넘어서 총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네. 될까요? 저는 뭐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두 거학이 충돌하는 현상을 본다라는 느낌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민주당 왜 이래라고 하지만 국민의힘과 이 정권을 보면 저기는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선거에서는 어쨌든 내 표를 어디다 줘야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심판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든 표를 어디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3지대가 모여 있었으면 제3지대라도 줄 텐데 제3지대도 엄청나게 국민들을 또 실망을 시켰잖아요. 똑같은 사실상의 소패권주의를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디가 더 악이지? 더 큰 악을 먼저 제거하는 게 맞지 않나? 순번표를 뽑아서 1번 뭐부터 그다음에 2번 저는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여론이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디를 더 먼저 심판해야 될까 이걸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거보다 더 정신적으로 이런 우리 정치권을 보면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은 아예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투표율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더 앞섭니다. 이번에도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선거, 네. 투표율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 자, 정말 이 투표율을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과거 막말 논란으로 결국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두 사람 모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눈물을 보였습니다. 잠시 보고 오실까요? 16년의 세월 동안 저는 수차례의 정치적 도전이 좌초되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몇 가지 허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다시 이 고통을 안고 다시 고뇌하고
다시 달리겠습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10년) 전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에게 한 번 실수는 영원한 낙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수님에게 패륜적인 쌍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해도 이런 패륜 쌍욕을 한 이재명 대표가 셀프 공천받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기 위해 네. 자, 이 두 정치인 모두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앞서 보신 정봉주 전 의원, 과거 발언이 발목 잡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 뭐 저기 본인은 사실 국회의원 배지가 다 눈앞에 와 있다가 날아갔다고 네. 생각을 하겠죠. 뭐 두 사람은 다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특히 정봉주 의원은 사실은 이제까지 했던 발언만 가지고는 사과하면 될 수도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목함지뢰라는 게 우리 예비역 장병들 그때 말하자면은 그때 이제 뭐 목발을 지급하겠다 이 경품 얘기는 사실 우리 그 예비역 수많은 장병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아픔을 줬고, 또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아마 리스크가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봉주 의원이 어쨌든 그 선당 후사 한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결단하고 뭐 눈물의 기자는 했지만 장해찬 전 지금 청년 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좀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공천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그런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과거 욕설, 조국 전 장관 과거 발언들 이런 거 소환을 하면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도 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좀 억울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기는 공직입니다. 공직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 나의 죄가 나의 죄를 사해주거나 정당화시켜줄 수가 없어요. 왜? 본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이 역사와 국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데, 사고하는데, 판단하는데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장해찬 지금 후보가 이재명 이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본인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의 후세들이, 그리고 다른 젊은이들이, 다른 국민들이 이 정치권의 이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왜 나만 안 돼?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글의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항상 제 파트너로 같이 했었고, 사람이 굉장히 괜찮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뭐 정치를 해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제가 뭐 방송에서 국민을 향해서 평론을 하는 이상 뭐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앞세울 수는 저는 없고요. 어쨌든 공직을 본인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에 이게 드러났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번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 낙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면서 그거를 해소해 가는 과정, 지속적인 사과나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변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은 장해찬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 기억나거든요. 대통령의 의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게 아직까지도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뭐 굉장히 뭐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도 보면 여권의 표심이 나누어질 테니까요. 이게 부산 수영 그렇습니다. 물론 예. 거기가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뭐 좀 그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여권의 후보가 2명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중진들을 이제 차출해서 배치한 그쪽도 지금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게 부산에서는 사실은 저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여권 전략 지역인데 저기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인접 지역으로의 영향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분석도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이제 나간다는 건 아마 순전히 본인의 의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 유불리를 판단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거니까 아마 그거는 뭐 존중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건 근데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또 여권 후보의 단일화 과정도 좀 남아 있고 또 이런 감정을 추스리고 또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여당과의 소통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저렇게 무소속 출마 선언해서 갈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앞으로 듭니다. 입장이 좀 바뀔 가능성도 뭐 있다. 그 충분히지만 뭐 있는 거 예. 정치는 뭐 우리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조국 혁신당이 오늘 한 2시간 정도 전에 비례 순번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득표율 순위로 아마 여기는 배치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1번은 이제 여성을 주니까요. 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배치가 됐고요. 자, 조국 대표는 몇 번이 될까 관심이었는데 네. 남성 최다 득표자였기 때문에 예상대로 2번. 네.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황운하 의원도 당선권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당은 아니구나. 사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컸던 게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이 정당을 저는 안 만들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까 제가 장해찬 그 후보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를 역사에서 후대가 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도 힘이 있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제도는 무시해도 되는구나.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법률가들이에요. 네. 그러면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검찰 개혁이니 이런 걸 앞세운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 모습은요. 그냥 본인들의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뭐 일부에게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조국 혁신당 돌풍이 심상치가 않은 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이 국민들한테 물었더니요. 국민의힘 31.1, 더불어민주연합이 18%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26.8%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선권 안으로 들어온 의원들이 꽤 많아요. 지금 8번이 황운하 의원인데 다 당선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번 그 후보 발표를 보면서 조국 혁신당이 아마 이제 전 정점을 찍었다고 봐요. 천장을 찍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 사람 공격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동 특검법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의정을 활동을 할 후보들의 명단이 사법적 혐의로 가득 찬 사람들도 다 내보냈어요. 거의 다 내보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김상일 평론가는 좀 사당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19대 총선 때, 18대 총선 때 그렇게 친박연대가 떴었잖아요. 19대 총선에 소리 소문 없이 소멸됐어요. 사람이 이런 내건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은 거, 그다음에 황운하 대표가 상위 순번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게 물론 이게 중도층에 소구하는 정당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층으로부터도 이게 옳은가라는 정말 이게 사법에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의정 활동이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라는 이 뒤에 숨는 게 온당한가라는 저는 본원적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명단이 발표됐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추이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추이까지 좀 예, 지켜봐야 예. 된다. 결국 뭐 유권자의 최종 판단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와 연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면서 교수들의 2,000명 증원 재논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병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을 지킨 의료진에게 감사부터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 곁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위험 때문에 역대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졌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신 필수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고 후배들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할 여지조차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겐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첫 송달됐습니다. 의료계 반발도 거세져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등 각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들은 잇따라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283명, 75%의 교수님들이 3월 25일 일괄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최종 처리될 때까진 환자들을 보겠다고 밝혀 곧바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수들마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환자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중증환자연합회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이 정당하냐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피해 실태를 외신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 협의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 투쟁에 나서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개원이들의 경우 진료 축소가 곧 수입 감소로 직결돼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파업이나 진료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증원을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호소하고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8 비율로 배정되며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중점 배분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음 달이 지나도 가격이 불안정하면 긴급 자금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납품 단가 지원, 할인 지원, 과일 직수입 등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도매 가격과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하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렇게 고물가 문제가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와 관련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조만간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지난주 전남에서 깜짝 발표한 데 이어 또 물가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며 경제는 보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혹한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음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고물가가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충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현 여권은 치솟는 물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금사가 황금귤이라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수습할 능력도 수습할 의지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 차원에선 직접 서울 격전지를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 책임을 묻자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딱 맞는 말이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4월 10일 심판하자. 여야 모두 수도권 등 부동층이 많은 지역에선 특히 고물가 현상이 총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선거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아침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된 남성의 집에서 전 부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경비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던 70대 남성 A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던 모텔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추적하던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A씨의 전 부인인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전 부인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치고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교실이 포함된 건물과 차량 여러 대로 불길이 번지면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치솟은 불은 외벽을 타고 5층까지 뻗어갑니다. 가까이서 찍은 영상엔 불길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운동장 바깥쪽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피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연기가 나서 가보니까요. 불이 크게 났고요. 제가 촬영하는 쪽은 바람을 등지는 부분이라서 불이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반대쪽은 불이 엄청 많이 났고요. 학생들이 막 대피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불이 난 곳은 교내 쓰레기장. 주차된 차량 13대로 번진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일부 교실을 포함해 학교 본관 건물 1개 동의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학생과 40대 학부모, 60대 학교 관계자 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교내에서 하교를 앞둔 5, 6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놀라 급히 대피했습니다. 큰 불에 하마터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CCTV라든지 그 신고자 상대 확인해 본 바 방화로 보기 어렵지만은 방화라든지 다른 방향까지 다각적으로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시간 48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등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알림을 통해서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사는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받았고 법무부에서뿐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실 설명에 공수처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이 대사에게 소환 요청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을 싸잡아 폭력 정권을 심판하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3지대 세력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관련 논란을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지배로 규정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한 황 수석은 즉각 경질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에 직접 대고 핵할 테러 운운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특히 이종섭 대사의 자진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사퇴를 사실상 일축한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과 불통, 남탓만 일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고발, 특검법 제출에 이어 추가 대응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보다 전향적 태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특검 수용을 종용하십시오. 즉각적인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해외 도피 방조처라는 공수처의 오명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피의자 이종섭을 소환하여 국민의힘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 민주당 류사명 후보 발언 등을 고리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최상병 일병이라고 썼다가 또 최상병 상병이라고 썼다가 이렇게 몇 번을 바꿔 쓰는 걸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민주당 등 야당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을 문제 삼아 정권 심판론을 더욱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당내 입장과는 별개로 야당의 공세엔 적극 반박하는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사천 논란과 호남 홀대론 등이 불거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4월 총선에 내세울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공개했습니다. 상징적 자리인 1번에는 여성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배치됐습니다. 당선 안정권인 15번 안쪽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낙점됐습니다. 사격 황제 진종우 대한체육회 이사, 김건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과 김민전 경희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약간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지. 그런데 현직 비례대표인 김혜지 의원과 한동훈 영입 인재인 한지아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부교수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일한 당직자는 물론 호남 출신 인사는 정작 당선권에서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친윤 중에 친윤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파장이 더 컸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용산 출신 참모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이 약세를 보인 걸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 배치에 반발해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사안과 관련해 당정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까지 불거진 셈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 상황. 진보당과의 자리 나눠먹기 논란, 용해인 의원의 비례 재선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면면은 총선 당일 정당 득표율과도 연결된 만큼 오는 21일 후보 등록 시작일 전에 얼마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 징계 처분에 관여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조국 대표를 2번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당 1호 영입 인사인 신장식 대변인과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은 각각 4번과 6번에 배치됐고 이어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씨가 7번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 당적으로 옮긴 황운하 의원과 정춘생 전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등이 8번부터 10번까지 뒤를 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축구대표팀이 오는 21일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국내파를 위주로 첫 소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주말 사이 경기를 치른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 6명은 입국 일정 때문에 첫날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에 이어 카드 도박 판문까지 악재가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축구 대표팀은 훈련을 초반 15분만 공개하고 선수 인터뷰도 없애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축구 팬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소집훈련 합류를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손흥민은 밝게 웃었던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후배 이강인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에는 붕대는 감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손가락이 부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에 합류해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준비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예매에 성공한 팬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고척돔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자신의 옛 홈구장인 고척돔에서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홈런 2방을 터뜨린 김하성. 파드레스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서 경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한국 팀 선수들이랑 이렇게 경기한다는 게 팀 친구들한테도 좋은 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평일 낮에도 고척돔을 메운 팬들은 눈앞에서 본 김하성의 홈런쇼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김하성 선수 처음 봤는데 너무 꿈 같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경기장 한쪽에 마련된 유니폼 판매점은 추억을 간직할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치열한 예매 전쟁을 뚫은 야구 팬들은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만난 메이저리그 경기에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들이 해줬어요. 저는요. 군산에서 왔어요. 저는 메이저리그 가서 보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 와서 김하성이를 봐서 메이저리그 간 기분이에요. 제가. 저희는 광주에서 왔고요. 저희는 제주도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팀이 나왔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보람되고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해줄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바다 건너에서 온 일본 야구 팬도 서울 시리즈를 함께 즐겼습니다. めちゃくちゃ嬉しいです。感動しました。 특별 경기로 적응을 마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은 20일 개막전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하성 최고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5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법을 시대에 맞게 손본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가수 아이유 측은 최근 부정거래로 확인된 콘서트 티켓 44건을 취소했습니다. 이명웅은 불법 거래된 티켓들을 안내 없이 취소시켰고 강범주는 NFT 티켓 판매라는 초유의 방법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안표 범죄에 가수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건 현행 처벌법이 50년 전 만들어져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티켓 정가의 몇 배의 웃돈을 얹은 안표 판매는 최근 3년 사이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2일부터는 강화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인기 스포츠 경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경찰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연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불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해 입장권을 산 뒤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경우만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둬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매크로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안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개인 명의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조치가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안표 범죄는 순수 예술 공연으로도 넘어왔습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국립창극단의 공연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웃돈 거래가 시도되다 적발됐습니다. 티켓 오픈을 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랑 SNS, 카페 등에서 불법 거래에 대해서 불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립창극단의 리어라던가 국립국악간현악단의 신년음악회 등이 모니터링 결과 공식 예매처가 아닌 곳에서 불법 거래가 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난 1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서울시향 협연 당시에도 안표 거래로 의심된 티켓들이 발견돼 시향 직원들이 확인 작업을 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부는 공연기획사, 주요 공연장, 입장권 예매처 관계자들과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둘지가 관심인데 누구나 즐길 문화 환경이 정부의 목표인 만큼 입장권 예매 시 매크로 사용에 대한 부분부터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경기나 인천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지난 한 해에만 32만 명에 달합니다. 가파른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겐 그림의 떡이 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22년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할 정도입니다. 요즘 집값 가격이 너무 국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많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더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해 1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년 만에 20% 넘게 올라 3,7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12억 원 수준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전셋값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무려 4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자 경기와 인천으로 떠난 인구는 지난해에만 32만 명이 넘습니다. 주된 전입사유로는 주택 문제가 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비자발적 이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은 여전히 비싼데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청년들은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처음 집을 산 2030 세대 비중은 47.5%로 직전 달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기에서 내 집 마련을 한 비중은 54.4%로 3.9%포인트 늘었습니다. 당분간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탈서울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노후 SOC보다는 아파트부터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 도심복합 개발 사업의 규제를 공공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성탄절이면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루미나리의 명소가 된 로폰기 힐스.
모리빌딩사가 17년 동안 로폰기 유가의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복합 시설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사업자 참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단 노후 SOC, 즉 사회 간접 자본보다는 이처럼 노후 아파트 정비부터 나서기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노후 SOC도 중요하지만 노후 아파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도 아시다시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도심복합 개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부동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론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 방식보다 참여자를 넓힐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개발. 공공 방식은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했지만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고 주민 반발도 곳곳에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간 방식은 다만 다양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자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공공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PF 사태 연착륙을 위해 시행사의 자본력, 신뢰도 강화, 그리고 건자재 비축제도, 외국인 기능 인력 양성 훈련소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본격적인 슈퍼주총 위크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주주 환원 강화가 관전 포인트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이어 21일에는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다음 주에는 LG전자와 SK텔레콤 등이 정기주총을 잇따라 엽니다. 상장법인 2,614곳 가운데 이번 주에 371곳이, 다음 주에는 1,680여 개 기업 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주총 위크입니다. 올해는 주주 환원 강화가 화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이사 보수 한도를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총에서 보통주 기준 한 주에 8,400원의 결산 배당을 승인할 전망인데 연 4차례 분기 배당과 함께 보유 자사주를 3년 동안 발행 주식수의 1%씩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첫 온라인 중계로 열린 주총을 시도하는 LG전자도 3개년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만 사실 또 대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정책의 방향, 이 3박자가 다 맞물려서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주요한 테마로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관심을 끌었던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은 삼성물산과 다올투자증권 주총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금호석유화학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제시한 자사주 전량 소각 주주 제한이나 KTNG의 방경만 사장 후보 선임 안건도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의 조사관에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신설된 중점 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신종 사기로 90억 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해 범죄 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권 업체까지 동원하면서 복잡하게 자금을 세탁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집안 곳곳에서 거액의 돈은 물론 지폐를 세는 기계까지 발견됩니다. 가정집이라기엔 다소 의심쩍은 이곳은 알고 보니 신종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금 세탁 일당의 주거지 겸 사무실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투자 사기 조직은 실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얼굴 없이 음성만 나가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 강의식으로 주식 종목을 짚어주다 보니 피해자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300에서 600%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달 동안 86명에게 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챙긴 범죄 수익금은 곧바로 허위 상품권 업체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자금 세탁꾼들에게 전달됐고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습니다. 14억 2,400만 원짜리 실제 수표입니다. 허위 상품권 업자는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뽑아 실제 상품권 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현금화해 다시 사기 일당에게 건네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품권 업체와 실제 상품권 업체 두 곳이 동원됐고 수표와 상품권, 현금을 서로 거래하는 것처럼 6단계를 거쳤습니다. 모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현금 22억 원 등 범죄 수익 28억 3,900만 원 가량이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특정된 사기 피해금 90억 원 이외에 330억 원이 추가로 자금 세탁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세탁한 피해금 420억 원을 특정해 범죄 수익 은닉법을 적용하였고 향후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8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이들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 세탁 총책과 현금 수거책 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최근에는 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악성 민원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신기회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권을 바닥에 팽개치더니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공무원을 때리기 시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습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2주 동안 병가를 다녀온 뒤 겨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김포시청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항의성 민원을 계속하던 이들이 A씨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유포한 겁니다. 김포시는 A씨 신상을 유포한 민원인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공무원 단체들은 악성 민원은 범죄라면서 더 강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 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훌륭한 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시녹음, 통화녹음 시설을 운영하고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기관장의 명령으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무원 대부분이 일하면서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 행정안전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팀을 구성한 가운데 공무원 단체들은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야 하는지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무부가 정면 대립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 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한 사건 사무규칙을 내일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소 고발인이 불복해 재정 신청을 제기하는 때를 대비해 사건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행정규칙으로 고소 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우선을 확정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 종료 뒤 모스크바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체제 인사 나발리와 관련해서는 나발리 씨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서방 국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교환하려는 아이디어가 있어 동의했다며 처음으로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우선 승리에 대해서 서방은 일제히 자유롭지도 그렇다고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나토와의 충돌 시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편 정적 나발리를 사망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30년 집권의 길을 연 푸틴에 대한 서방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정적들을 투옥하고 다른 이들의 출마를 막았다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였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됐고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러시아에서 가짜 선거가 치러졌다고 규탄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독재자가 선거를 치르는 신용을 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등 친러 성향의 일부 국가들만 축하 메시지를 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 여유를 찾은 듯 최대 정적 나발리의 사망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죽음은 항상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Ну, у нас и были другие случаи, когда люди в местах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уходили из жизни. А разве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такого не бывало? Бывало и неоднократно. 특히 처음으로 그 사람이 아닌 나발리 씨라고 부르며 사망 전 수감자 교환 얘기가 있었고 자신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Но, к сожалению, вот случилось то, что случилось. Только при одном условии сказал, что мы его поменяем, чтобы он не возвращался, пускай там сидит. 올해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대화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전선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 충돌한다면 3차 세계대전에 근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서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7시 44분부터 8시 22분까지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이상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 달여 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4개월 만에 방한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 회담 이후 19일 만에 다시 만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타이완 장관급이 화상으로 참가했는데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가 됐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2021년에 출범한 국제회의로 미국 밖에서 열린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앞서 1, 2차 때처럼 중국 대신 타이완의 오드리탕 디지털부 장관이 화상으로 참가했습니다. 탕 장관은 2년 전 첫 화상 발표 때 중국과 색깔을 구분한 타이완 지도를 띄워놨던 인물입니다. 당시 개최국인 미국조차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황급히 화면을 닫아버릴 정도였습니다. I urge all free countries to invest, like Taiwan does, in civic technologies to strengthen democracy.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미국에서 외주를 받아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미국의 앞잡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 처음 나왔던 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한국이 타이완 당국자를 초청한 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中方已严正敦促韩方恪守一个中国原则，停止向台独势力提供讲台。 민주 정상회의 개막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리며 두둔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축하를 받으며 30년 집권을 확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타이완을 두고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고 말해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한 처분을 강조하며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외쳤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10에서 20%대로 바닥입니다.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지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10명 중 7명에 달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정치 비자금 스캔들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 자민당은 당규를 개정해 자금과 인사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파벌을 금지했고 기시다 총리도 당 대회에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결국 중의원 해상권을 발동해 비자금 스캔들을 무마하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まさか処分する前に解散をしてうやむやに全部し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ね。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연루 의원을 처분하기 전에는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今関西を考えていないわけでありますから今その処分の前に解散は考えておりません。 기시다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에 적극 대응하며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이번 달 마이니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20%에도 못 미쳤고 산케이 신문 조사에서는 5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였는데 자민당이 재집권한 201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최근 증시 화랑 속에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띄우며 반전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들은 한 번 거둬들인 신뢰를 쉽게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맑은 하늘이 함께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중서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륙에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방에는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 5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밤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비와 눈이 그친 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